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원서 스터디 오늘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해야 될 최정희입니다. 저는 리더스메이트 원장이고요. 아이들한테 영어 독서 지도 한 10여 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읽히면 되는지 혹은 어떻게 지도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픽처로 구성이 된 스토리북 가지고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Children Novels, 아이들용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주니어 소설이요.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 가지고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두 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스토리북 혹은 뭐 픽처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Children Novels 하고요. 당연히 많이 다르죠. 무엇보다도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less illustrations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대표적인 그 Children Novel, The Weeping Voice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는 것처럼 100여 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페이지가. 그런데 그림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full illustration의 그림은 아마 5페이지가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림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거의. 그리고 단어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플롯이 매우 복잡해져요.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요. 스토리북 같은 경우에는 플롯이라는 이 구성 요소가 problem, roadblock, 그리고 solution 이라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간단하게 사실은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매직 래빗을 제가 예로 들어봤죠. 캐릭터하고 세팅을 제외하면요. 사실은 problem과 roadblock과 solution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마도 한 10문장에서 15문장 정도 내외로 이야기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5문장 정도의 이 문장만이라도 아이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킨다면 픽처북을 이해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Children Novel은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단 그 스토리의 구성 요소인 그 캐릭터하고요. 세팅은 뺐어요. 이 플롯 디아그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롯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사건이 있죠. 인시던트요. 사건이 이제 전반부에 제시가 돼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캐릭터들에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장애물이 생기죠. 그 이제 로드블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더 복잡하게 일이 꼬여만 가죠. 분명하게 반드시 캐릭터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갈등 관계로 인한 위기가 아주 최정점에 이르는 클라이맥스. 또 놀랍게도 그 클라이맥스 이후에는 놀라운 반전, 리버설이 반드시 있어요. 반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해결되어 가는 그런 어떤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읽는 그 소설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이제 Children Novel에서부터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구성된 이 플롯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은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스토리북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챕터북 가르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파이널리 마지막으로는 꼭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느냐, 어떤 요청을 받게 되느냐, 바로 이 Children Novel이에요. 하이어 레벨의 어떤 그 리딩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많이 제가 요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글밥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 Children Novels 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티칭을 하라는 걸까라는 부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너블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리터러처죠. 어떤 그 장르적으로도 문학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영어 선생님이죠. 문학을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문학이라는 이 영역은 굉장히 문학을 전공한 혹은 문학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어떤 이제 선생님들이 접근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영역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입장에서 저희는 사실은 랭귀지 티처잖아요. 그죠?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영어라는 언어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지 가르치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문학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겁을 내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문학 어떤 그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지? 나는 문학 선생님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요. 문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하지? 무엇을 이해시키지? 라는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문학으로서의 어떤 그 전문적인 영역을 모두 가르칠 수는 없어요. 다만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 안에 들어있는 플롯 등을 간단하게나마 대신 조금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우리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children novel을 이해시키고 재미있게 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면 무엇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일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스토리 엘리먼트하고요. 서머라이즈 스킬이에요. 자, 굉장히 글밥이 많습니다. 이제는 뭐 보통 한 10,000단어 이상 될 거예요. 페이지 수로도 뭐 한 80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벌 같은 경우에는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읽고서 뭐 독해를 해야 되는 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리해가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시키지? 어떻게 이 중요한 내용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well summarize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바로 그 기술이 제 선생님들한테 요구되는 기술이죠.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스토리 엘리먼트는요, 캐릭터, 세팅, 플롯이에요. 문제는 그 플롯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개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요소, 클라이맥스, 그리고 반전, 그리고 솔루션까지 그 요소들을 아이들이 잘 짚어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질문을 통해서 정리하게 도와주자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서머라이즈 자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 스트럭처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스토리라는 거는요. 스토리를 쭉 설명하는 그 과정을 잘 읽어보면 이 스토리 안에서는, 이 문학작품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어져 있구나 라고 이해되는 problem and solution의 스트럭처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지? 인과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구조의 스토리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what happened,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시퀀스의 구조를 가진 스토리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나열되는 어떤 뭐 리스트 구조의 스토리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어떠한 구조가 확연하게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라는 거를 선생님이 먼저 파악하셔서 그 드러나는 확연한 구조를 아이들에게 선명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The Weeping Boy, 첫 번째 책이에요. 오늘 이제 네 권의 책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좀 쉽게 읽힐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Weeping Boy예요. 원래도 이제 그 오리지널 그 모티브가 되는 그 동화가 있죠. Prince and the Pauper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작가의 새로운 버전이죠. 그러니까 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왕자와 거지의 뉴 버전이구나 라는 거를 이미 prior knowledge로 알고서 책을 읽는다면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책에 대한 정보가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그 children novel 특히 아이들하고 이제 읽기 위해서는 텍스트 팩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글의 난이도나 어떤 그 글의 수준하고는 상관없이 글만이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련의 특징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스토리지만 쉽게 이해되는 책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좀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 나가시는 것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책에 대한 난이도를 이제 미국에 있는 출판사들이
이제 어떻게 레벨링을 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조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렉사일 레벨로는 570이라고 나와 있어요. 렉사일닷컴에 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으세요. 1부터 2000 정도까지 이게 레벨링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570이라고 레벨링이 되어져 있고요. 가이디드 리딩 레벨 혹은 이제 스콜라스틱에서 얘기하는 리딩 레벨은 4.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북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북 레벨이라는 거는 이제 르네상스 러닝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레벨링을 해놓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3.9라고. 그러니까 4.0, 뭐 3.9 이런 거는 이제 그레이드 이크벌런트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의 GE 레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레이드를 보고서 이제 뭐 4.0이면 뭐 한 4학년, 뭐 3.9면 뭐 한 3학년 후반부, 뭐 이제 이렇게 레벨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GRL이라는 거는 이제 가이디드 리딩 레벨이라고 해서요. A부터 Z까지 이제 이게 레벨링이 되어 있고 A로 갈수록 쉬운 책이고 R 뭐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어려운 책이죠. 자, 그래서 570의 렉사일 지수 3.0, 뭐 3.9 이렇게 레벨링이 돼 있네요. 페이지는 90페이지고요. 워드 카운트가 13,000단어가 넘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그 더 매직 레벨 있잖아요. 그 400단어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긴 글을 아이들한테 읽히려면, 이제 읽으려면이죠. 사실 이제 내가 읽힐 수는 없어요. 그죠? 아이들 스스로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책은 읽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읽어줘요?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죠. 아마도 한 3년, 4년 이상 꾸준하게 영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비로소 independently 이제 이 책을 읽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책을 아이들한테 읽게 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도서관이니까요.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읽게 하죠. 그래서 스스로 혼자 좀 읽고 나오면, 이거 정말 아이들이 정확하게 읽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책 다 읽었어요. 혼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읽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읽었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이제 서머라이즈의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머라이즈의 스킬은요, 이 책에서는 특히나 캐릭터를 분석해가는 기술이 필요해요. 자, 칠드런 너블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플롯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플롯이 복잡한 만큼 캐릭터도 많이 나와요. 메인 캐릭터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있다면 그 주인공을 서포트하는 이제 supported many other character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다양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그 캐릭터들의 뭐 성격, 캐릭터가 한 이야기, thinking, opinion, feeling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플롯이 간단하게나마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제 복잡해질수록 캐릭터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그 프로블럼과 solving, 왕자가 가출을 하잖아요. 위핑보이와 함께. 그래서 기가 막히게도 이제 납치가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블럼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지 그 과정을 캐릭터를 분석해 가면서 이제 잘 서머라이즈를 해라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처음에는 캐릭터 맵을 한번 그려보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이 책 안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인공들, 중요한 등장인물들을 한번 말해보시오. Naming the characters.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요, 지미가 나오고요, 호레이스, 그리고 이제 Hold Your Nose, Billy 이름 자체 재밌죠? Cutwater 이런 이제 그 인물들이 나오고요, 또 베티가 나오고 캡틴 닙스 그리고 왕.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지미하고 호레이스는요. 호레이스 이제 주인공이죠. 왕자예요. 프린스예요. 그런데 브렛, 별명이 프린스 브렛이에요. 원래는 프린스 호레이스인데요. 왜? 재밌는 말로 싸가지가 없죠. 왕자거든요. 모든 것들을 극단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 환경에서 아이가 굉장히 스포일되게 자란 거죠. 그래서 읽을 줄도 몰라요. 공부시켜야 되는데 쓸 줄도 몰라요. 왜요? 못하면 대신에 짐이라는 위핑보이가 대신 매를 맞아주잖아요. 대신 벌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레이스는 자기가 무언가를 제대로 배울 그런 그 기회도 없고 그 동기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미와 호레이스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성격인 건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를 아주 간단하게 먼저 물어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엔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Hold Your Nose, Lily, 그리고 컷월트죠. 자, 이 책은요, 위핑보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텍스트 팩터 중에 하나 뭐냐면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형용사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책에 대한 리뷰를 조금 읽어보시면 뭐 한 8살에서 뭐 10살 정도 아이들한테 읽히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는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해봤더니 3, 4학년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은 좀 그 어휘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책을 읽은 한 5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읽었을 때 그 어휘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 컨텍스트에 의해서도 조금은 이렇게 조금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하이웨이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우리는 보통 이제 밴디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노상 강도를 하이웨이맨이라는 이제 또 그런 재밌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이웨이맨과 지미와 그 호레이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고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랬을 때, 키드냅. 납치를 해요. 지미하고 호레이스를요. 그리고 왕에게는 랜섬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관계죠.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를 그 어떤 관계인지만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확인을 해도 기본적인 플롯 자체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베시하고 캡틴 립스는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어떻게 해요? 캡틴 립스는 그 지미하고 호레이스가 그 마차가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도와주죠. 그래서 그 보답으로 굉장히 배고팠을 때 이제 그 찐 감자를 얻어먹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책에 나오죠. 그리고 베시는요. 베시는 도와주죠. 지미하고 호레이스가 그 이 하이웨이맨에게 납치당했을 때 그 페튜니아라는 그 댄싱 베어가 있어요. 그래서 댄싱 베어가 굉장히 그 이 두 하이웨이맨을 놀라게 해서 탈출하는 거를 도와주고. 자, 이렇게 캐릭터를 지금처럼만 정리를 해도요. 이거 기본 플롯은 알겠다잖아요. 지미, 호레이스 왕자하고 위핑보이 나오고 하이웨이맨 나오고 그 다음에 베시하고 캡틴 립스가 도와주는 관계고 그래서 왕한테 나중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플롯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재밌는 요소는 이제 왕자와 거지라는 이 모티브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어떻게 해요? 호레이스는 굉장히 너티해요. 막 버릇이 없고 심지어 글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웨이맨이 봤을 때 지미를 왕자로 오해하는 거죠. 왜? 지미는 굉장히 센서블하고 이제 워낙 어려서 이제 그 철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매너를 갖추고 있고 더군다나 호레이스 대신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잘 읽고 잘 써요. 당연히 이 두 노상 강도들이 지미를 왕자로 착각하고 호레이스를 위핑보이로 생각을 해서 그 랜섬을 받으러 호레이스를 보내잖아요. 그런 이제 그 반전이 있는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플롯을 간단하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잡한 플롯을 그 플롯의 구성 요소에 맞추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처음에는요. Prince Horace suggested Jimmy to follow him as a servant on his journey outside the castle.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 캐슬이 보링하니까 이제 도망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미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지미는 워낙 그 자유로운 아이였어요. 사실은 고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렛 헌터 혹은 이제 헌팅 렛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의 그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있으면 좀 더 재밌어요. 그 서양 그 유럽은요. 그 지금과 같은 그 현대적인 위생시설 혹은 이제 의료기술 뭐 이런 것들이 그 확립되기 이전까지 그 모든 그 환경이 렛이라고 돼 있죠. 쥐와의 전쟁이었죠. 그죠? 그 쥐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항상 옮겨다니고 제대로 된 어떤 보건위생관계가 없으니까 체계가 없으니까 쥐를 계속 잡았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고아인 아이들, 고아 같은 게 오프레니지라고 나오죠. 고아들이 그 쥐를 잡는데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다라고 해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미도 사실은 그 거리에 그 쥐를 잡는 아이였었는데 이제 위핑보이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둘이 이제 이렇게 나가요. 하지만 not long after 바로 어떻게 돼? Not long after they started a journey, two boys were picked by two highwaymen. 바로 납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problem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계도 나오죠. 뭐냐면 Jimmy made the hired man believe that he was the prince. 굉장히 똑똑하죠.
그리고 굉장히 리즈너블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자인 행세를 하고 호레이스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프린스 브렛, 호레이스는 misunderstood Jimmy's plan. 엉뚱하게 잘못 아는 거죠. So he ran away alone. 혼자 도망도 가버리고요. 하지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베시가 이 두 소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시 helped the two boys escape by making Petunia, scaring the highwayman. 자, 하이웨이맨 놀라게 해가지고 이제 도와주고요. 그런데 이제 클라이맥스는 뭐냐면요. 자,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둘이 이제 왕을 찾아가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만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래. King accused Jimmy as kidnapping the prince. 이런 지미를 키드내핑 보이로 착각하는 거예요, 왕은요. 그래서 이제 reward, 이제 보상금을 주겠다. 빨리 이제 지미를 잡아와라. 이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반전이 있느냐. Two boys tricked the highwayman. 하이웨이맨은 계속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dangerous sewer, 하수구에 이제 유인을 해서 아주 rat하게 이제 공격받아서 이제 퇴치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요, 이제 사실은 이제 farewell, 자, 잘 가세요. 지미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캐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위핑보이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호레이스가 어떻게 했어요? He suggested Captain Nips to capture Jimmy as their kidnapper. 잡아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보상금 받으라고 하죠. 캡틴 닙스한테. 그래서 다시 그 지미를 성으로 데리고 와요. 하지만 왕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미를 호레이스의 아주 좋은 친구로서 성 안에서 같이 머물게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incident, 사건에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problem, roadblock, conflict, climax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긴 스토리야. 아이가 이걸 다 읽었어. 도대체 이걸 정확하게 읽었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지? 혹은 집에서 이제 엄마표 영어로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고 싶으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이 긴 스토리를 읽었다고는 하는데, 끝까지 읽었다고는 하는데 정말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 이제 걱정되시죠? 자, 그랬을 때 그 complicated plot을 지금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한번 말해보게 하시거나, 혹은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써보게 하시면 분명히 이해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절하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플롯이 잘 정리가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요, 책이 너무 길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0,000단어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정리된 내용은 이거는 몇 단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200단어도 안 되거든요. 자, 10,000단어가 되는 긴 스토리를 200단어, 300단어 내로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플롯은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디테일들이 너무 많죠. 단어를 포함해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아이들하고 자세하게 어떤 인텐시브 리딩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랭귀지 어퀴지션을 위해서, 언어 습득을 위해서, 언어 학습을 위해서 조금 더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조금 욕심을 부리는 선생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워크북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워크북 보시면요. 어떻게 단어를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리딩과 리스닝과 스피킹이라는 영역을 이 책을 통해서 도와줘야 될지가 잘 플랜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이들하고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언어 습득을, 아이들한테 언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좀 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선생님이 혼자서 뭔가를 플랜하시기에는 조금 핸들링하기가 조금 무겁죠. 버겁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여기 위핑보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말씀드릴 책은요, Mr. Purple Spankings예요. 자, 이 책은요, 렉사일 지수가 910이라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보통 렉사일 지수가 한 600에서 900 사이를 보통 이제 리딩 레벨에서는 뭐 한 4.0대, 뭐 5.0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위핑보이에 비교해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길어요.
페이지가 지금 148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핑보이가 한 10,000단어 정도 돼 있다면 이거는 이제 뭐 17,000단어, 18,000단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훨씬 길기는 하죠. 그런데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텍스트 팩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번 읽혀보셨다면 이제 제가 이 미스터 퍼플스 펭귄스하고 이 위핑보이를 아이들한테 이제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한테 읽혀보면 대체적으로 미스터 퍼플스 펭귄스를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더 길고 또 실제로 리딩 레벨도 더 어렵다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핑보이에 비해서 왜 더 쉽다고 얘기를 하지? 라고 그 텍스트 팩터, 이제 그 텍스트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라고 살펴보면요. 참 어이없지만 미스터 퍼플스 펭귄이요. 글씨의 폰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텍스트 팩터라는 거는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혹은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외의 것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의 그 폰트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자간이 훨씬 더 넓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체감하기는 오히려 이 책이 더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간간이 짤막짤막하게 들어가는 사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이 책을 쉽게 체감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마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혀보셨을 때 또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꼭 좀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스터 퍼플스 펭귄을요, 아이들하고 왜 서머라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시퀀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엄청난 막 큰 문제가 막 다이나믹하게 막 등장을 한다기보다는 이 스토리의 특징은 굉장히 잔잔해요. 그래서 미스터 퍼플스 하우스 페인터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도장공, 뭐 이제 집에 있는 뭐 어떤 그 페인팅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이제 그런 그 미스터 퍼플이라는 주인공이 그 펭귄이라는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된 동물이죠. 같이 있을 수 없는 동물인데 선물로 받아서 이제 어떤 일들이 소소하게 일어나는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잔잔하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퀀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디테일들이 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쭉 찾아가면은, 그래서 그거를 왜 서머라이즈를 하면 될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5학년인 친구, 우리 이제 그 리더스 메이트 친구하고 플로우 차트를 써봤어요. 시퀀스니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자료죠. 실제로 이제 이 미스터 퍼플스 펭귄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읽었는지 그러면 한번 그 플로우를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finally 어떤 일이 일어났지? 자, 그것을 in your own words. 자, 너만의 단어로, 너만의 이제 그 스피킹으로 한번 보이스로 정리를 잘 해보세요. 라고 해서 플로우 차트를 써보게 했거든요. 자, 어떻게 썼냐면, 이거는 이제 그 first drafting은 이제 아이가 먼저 하는 거죠. 학생이 먼저 first drafting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첨삭을 해줬어요. 바른 글로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바른 글을 쓸 리가 없잖아요. 쓰면 더 이상하겠죠. 뭐 미국에서 살다 왔으면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친구가 쓴 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시죠? 자, 아이들하고 이 플로우를 정리를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시퀀스를 시작하는 프레이즈를 같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 계속 엔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퀀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프레이즈를 먼저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리를 좀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좋죠. 그래서 it started. 자, 언제 혹은 where 어디서 incident 사건이 시작이 되는지 이제 그걸 먼저 쓰라는 건데 자, 이 친구 어떻게 쓰냐 이건요 제법 잘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상하셨을 때 어떤 이렇게 기대를 하셨을 때 막 엄청 어른들이 쓰는 것처럼 왜 서머라이즈가 나올 수는 없죠. 아이 수준에서 한 5학년 정도 수준에서 익스피리언스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많이 읽은 아이가 그나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저희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상까지 준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It started when in the afternoon in late September in 432 Proudfoot Avenue.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자, 언제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오후. 그죠? 그 다음에 September. 그리고 주소까지. Mr. Purple, who, as a house painter, recently had read about Antarctic exploration of Admiral Drake. 이렇게 이제
He started to think about penguins' positive things like cute bodies. 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언어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물론 그 미스터 퍼플가 굉장히 그 펭귄이라든지 이런 그 exploration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거든요. 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not long after one postman delivered a big box to Mr. Purple's house. 자, 이 글은요, 드래프트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전혀 커렉션을 안 한 글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This box and the thing inside were from Antarctic and it was from Admiral Drake. It was a penguin. So Mr. Purple was surprised. So he started to feed his penguin and named him Captain Cook. But not long after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걸 쓸 수 있었던 거죠. Another penguin, Greta, was delivered from Dr. Smith. so로 계속 연결이 되죠. 적어도 어떤 그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는 한 거예요. 세련된 언어나 정확한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문장 자체가 문법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전개되는 그 인시던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죠. After that, 그리고 나서는요. Greta laid 10 new eggs because the purples had to feed them so much.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They thought of having Mr. Greenbaum train them to do some tricks. 본인의 그 수준에서 쓸 수 있는 어휘를 다 동원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쓰려고 했는지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죠? 펭귄한테 이제 이렇게 묘기를 가르친 거예요. 서커스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 책에서도 보면 그 미스터 퍼플은 그 부자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less modes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So they became famous. 그래서 유명해졌고요. But one time이라는 표현 좀 아이들스럽죠. Mr. Purple made a mistake. 자, 실수를 했고요. They had gone to another theater, wrong theater. 잘못 갔어요. And disturbed other people. So they were arrested. 예,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건 맞아요. 이제 아이들도 이제 이 글을 쓴 친구도 그거를 이해는 한 거예요. 다만 그 표현하고 서머라이즈 하는 스킬이 조금 떨어졌을 뿐인 거지 이해 자체는 정확하게 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At the end. 자, 그래서요. On Saturday, he was freed because of Admiral Drake. 자, Admiral Drake, because of면은 조금 이제 사실은 due to 덕분인 거죠. 그 Admiral Drake가 그 보석금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he suggested to Mr. Purple to come with them to explore the North Pole. So with the penguins, Mr. Purple went to explore the North Pole. 예, 거의 그 전체적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내용들이 이 그 아이의 리포트를 통해서 나온 건 사실이에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고 적절한 어휘가 선택되지 않았을 뿐이지 전체적인 컨텐츠는 이 친구가 이해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내가 미스터 퍼플스 펭귄이라는 걸 혼자 쭉 읽었어요. 뭐 혼자 읽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오디오 파일의 도움을 받아서 뭐 쉐도잉 한다 그러죠. 쭉 들으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적어도 이 정도의 북 리포트를 혼자서 쓸 수 있다면 저는 이 친구가 이 책의 중심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구나. 한 70%는 이해했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를 가지고 조금 더 첨삭을 해주는 거죠. 문법적으로 맞게 첨삭을 해주고요. 또 중요한 디테일을 조금 더 이제 첨부해주고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독서 지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죠. 미스터 퍼플가 그 에드머럴 드레이크한테 어떤 소포를 받았고요. 그건 뭐예요? 펭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에드머럴 드레이크한테 항상 그 팬 메일을 썼었거든요. 미스터 퍼플가 항상 그 엑스페디션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펭귄이 아파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아쿠아리움의 충고, 어드바이스를 위해서 레터를 보냈더니 외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피메일 펭귄을 보내주고요. 근데 이제 펭귄 너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그 펭귄들을 가지고 쇼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극장에서 어떤 이제 소동들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은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가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정확하게 쓴 거죠. 이전에 그 아이가 썼던 그 북 리포트가 거의 정확해요. 다만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뉴욕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드레이크가 이제 그 보석금을 내줬다는 거, 뭐 이런 어떤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아이가
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보석금을 내주고 그 사람이 석방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부분을 아이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미스터 퍼플가 나중에는 이게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되는 펭귄을 내 욕심대로 내가 데리고 살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다시 그 에드미럴 드레이크에게 돌려주죠. 왜? 이제 노스폴로 그 엑스피디션 항해를 떠나니까 그쪽에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서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잔잔해요. 잔잔한데 아주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심한 어떤 막 클라이맥스가 있고 막 거기에서 뭐 심한 갈등 구조가 있고 이런 거는 좀 아닌데 대신에 재밌게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특징을 가진 그 칠드런 너블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천천히 플로우 차트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책이 길잖아요. 그죠? 위핑보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 책은 심지어 18,000단어 정도란 말이에요. 아마 한 180페이지 정도 된다고 아까 그랬죠. 그러면 디테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들도 이제는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 5학년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플랫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버거워요. 간신히 읽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를 쓰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제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그 뉴베리상 받은 이런 소설들은 굉장히 그 작가가 던지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이가 이해를 했을까라고 좀 이해를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또 수준의 아이들이 있죠. 좀 학년이 높은 아이들이요. 뭐 중학생 아이들도 사실 이 책을 그렇게 쉽게 읽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다. 뭐 한 6학년 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뭐 플랫을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 그죠? 동물에 대한 사랑, 그 이웃 간의 어떤 애정,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까? 이렇다면 좀 지금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거 애널라이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은 좀 초보적인 상태의 애널라이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가의 의도를 조금 분석해 가면서 또 이렇게 이해도를 확인을 하는 거는 어떨까라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다 들으신다면 이 자료를 제가 충분히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랭귀지 어퀴지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학습을 위해서 아이들하고 좀 수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워크북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자, 이번에는 Numbered Stars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볼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Numbered Stars라는 이 책은요,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 돼요. 렉사일 지수가 67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딩 레벨은 5.2. 실제로 그 르네상스 러닝이죠. 거기에서는 북 레벨 6.8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장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칠드런 너블을 아이들하고 계속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그 안에 있는 문학적인 내용들, 그 어떤 문학성 깊은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린 영어 선생님으로서 아이에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특징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장르예요. 장르. 어떤 장르냐는 거죠. 물론 픽션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픽션이에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요. 이 Numbered Stars는요, 우리가 Historical Fi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책을 아이들한테 읽히고 싶다면, 아이들한테 자,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권하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Historical Background Knowledge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Numbered Stars를 혹시라도 읽어보셨다면, 그 내용이 사실은 The Rescue of Danish Jews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1943년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어떤 시기였어요? 2차 대전이잖아요. 그 서유럽이 그 독일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사실은 섬나라였던 영국, 그죠? 그리고 이제 중립국가였던 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스위스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제 이 책에서는 덴마크 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해협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스웨덴이요. 스웨덴까지가 네 나라가 중립국이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리텐스턴이라는 이제 그 나라도 뭐 도시국가도 있었지만요. 자, 그래서 그 스웨덴으로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시민들이 이 데니시 레지스탕스라고 표현이 되죠. 이 하마터면 그 홀로코스트라는 그 학살의 그 위협을 받았던 유대인들을요. 정말 헌신적으로 대피시켰거든요. 그 사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Rescue of Danish Jew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유럽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했던 그 시기에 유일하게 덴마크에서만 90% 정도의 유대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실제 사건을 그 앤 머리하고 앨런이라는 그 두 친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아무리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적어도 뭐 Rescue of Danish Jews 뭐 이런 어떤 디테일한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비극적인 전쟁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우리 애는 영어를 잘하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냥 이 책을 읽히겠어요. 그거는 안 돼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뭐 물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히스토리컬한 그 팩트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팩터죠. 그래서 장르적으로 히스토리컬 그 픽션을 아이들하고 읽히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책에 나오는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그 액시던트에 대해서 날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 그 서머라이즈 스킬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그 히스토리컬한 그 팩트를 가지고 그것을 액티베이팅 시키면서 이 스토리를 읽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친구가 그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가 해결이 이제 막 그 발생을 하죠. 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발생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막 페이지마다 그 어른인 제가 읽어도 어른 이제 선생님들도 꼭 한번 읽었어요. 어른은 제가 읽어도 이 사태를 어떡하지? 이것도 그 나치 그 독일군들이 와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지? 막 이런 그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장의 구조나 어떤 그 단어 수준이 오히려 위핑보이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쉽게 읽어져요. 그러니까 위핑보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웨이맨 비롯해서 뭔가 좀 단어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형용사가. 그런데 넘버드 스타일스는 오히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플로우를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가 그 히스토리컬 그 팩트에 대해서 이 프라이어 날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읽으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이렇게 깊이 이해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컬 픽션이라는 이런 그 장르의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프라이어 날리지를 아이들하고 한 번은 설명을 해주시고 책을 읽어주시는 것이 읽게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는 어떤 그 수준이 올라가고 실제로 이제 작가가 그 던지려고 하는 그 메시지도 굉장히 강해지면서 thirst purpose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는지를 아이들하고 분석해보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책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죠. 나는 이 책을 그냥 땀을 펄펄 흘리고요. 매일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모르는 단어를 맨날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뭐 한 달 넘게 읽었어요. 이거는 이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런 친구라면 사실은 훨씬 본인이 쉽게 유창하게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의 책을 빨리 읽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이제 넘버드 스텔스 정도 수준의 책을 내가 읽겠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브리프 서머리. 이거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구나. 앤 머리와 앨런이라는 그 두 친구. 특히 그 앨런은 유대인 가족이고 그래서 그 세계 2차 대전 통해서 그 스웨덴으로 이렇게 피난 가는, 도망가는, 탈출하는 그 이야기이구나. 뭐 이런 것 정도는 브리프 서머리로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책을 다 읽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작가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라는 거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선생님 꼭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실제로 책의 내용은요.
읽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죠? 이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이 자료는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읽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들도 실제로 직접 한번 지금과 같은 플로우 차트로 사건을 잘 정리를 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앤머리가 그 로젠 패밀리를 도와서 그 스웨덴으로 피난시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위기가 등장을 하고 그 위기를 용기를 내어서 극복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Author's Purpose죠. 뭐냐면 제목이 Numbered Stars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이런 것들과도 아마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이 한순간 이제 위험이 이제 조금 이제 벗어나고 나서 위험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이 별을 센다라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별을 세는 것이 가능한 저렇게 많은 별을 어떻게 numbering 센다라는 거지 그 앤머리가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별을 세어서 그 필요한 별들을 하나씩 가져간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초보적이나마 계속해서 이제는 도대체 작가가 이거를 왜 썼을까? 무슨 의도로 Numbered Stars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기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저는 디테일한 아주 조금 이제 소박하게나마 이제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을까? 이 앤머리의 가족들이 사실은 이 앤머리의 가족은 데니시 레지스탕스를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는 그 과정에서 90% 정도의 그 유대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방질만한 일이지만 또 실제 무고했던 데니시 레지스탕스와 시민들이 많이 희생당했대요.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위험한 일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섰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역시 평화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용기를 낼 수 있구나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요.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도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는 거죠. 당연히 브리프 서머리 쓰게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런 리뷰를 거쳐서 이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쓰게 했을까? 왜 이런 글을 우리한테 읽게 했을까를 한 번은 깊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크리티컬 띵킹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어려운 책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들도 읽어나갈 수 있게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자, 제가요 이렇게 샘플까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했던 거, 또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묻고 싶었던 거 이렇게 워크시트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끝까지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아까 위핑보이에서부터요. 이 Numbered Stars 그리고 마지막에 기볼까지 제가 이 샘플들을 꼭 드릴 수 있도록 여기 요청을 할게요.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디테일한 것들은 이렇게 워크북을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Numbered Stars를 통해서 Brief Summary,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위기가 있었고 어떻게 헤쳐나갔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작가가 왜 제목을 Numbered Stars라고 지어서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겠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꼭 갖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얘기할게요. 기버요. 굉장히 유명한 동화죠.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children novel을 읽어요. 혹은 이제 아이들한테 영어책을 읽히고 싶어요. 영어책을 읽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모든 선생님, 이제 학부모님들 다 어떤지 로망이 되는 책이 기버 정도 수준까지만 읽어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기벌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분량에 거의 이제 물론 성인 수준의 성인 소설의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는 그 소설 중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소설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제가 그 참고 자료를 찾아보면은 미국에서도 그 뭐 썸머 리딩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중학교 3학년, 9학년 학생들이 읽고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버예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로 기버에 대해서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렉사일 지수는 76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리딩 레벨이 보면 이제 5점대 후반부죠. 그러니까 이제 6학년 이상 수준의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레벨링을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어느 학교의 그 썸머 리딩 캠프에서 이 책을 9학년이 읽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안에서 작가가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미닝풀하고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1984요. 조지 오웰의 그 1984의 어떤 그 주니어 버전이죠. 그죠? 통제된 사회. 그 절대자가 그 통치하는 그 통제되는 사회. 그리고 그 다양성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의 그 주니어 버전이 바로 더 기버고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 사회라든지, 또 자유라든지, 뭐 이런 또 인간의 어떤 그 자유, 뭐 예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모르죠. 선생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꼭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읽게 해야죠.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아마도 6학년 이상의 친구들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다양성, 뭐 민주주의, 그리고 1984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통제된 사회의 위험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수준의 아이는 돼야 되잖아요. 이거 막 초등학교 3학년들이 뭐 이 책 읽고서 나 AR 퀴즈 10개 뭐 풀어서 패스했어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심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이 이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아이가 읽었다고 해요. 다 읽었다고 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하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넘버 더 스타스에서도 장르가 히스토리컬 픽션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책은 장르가 판타지죠.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작가가 본인의 그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판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 마법이라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어떤 이미지너리 세팅이 있느냐? 조나스가 살고 있는 공간이죠. 여기에서는 세임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임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조나스가 살고 있는 공간은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이 하나가 대치되는 공간이 하나 있죠. 뭐예요? elsewhere예요. 자, 그러면 뭐 선생님들은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sameness예요. 그죠? 절대로 여기에서는 difference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사회에서는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는 공간의 이름조차도 community of sameness고요. 그리고 이 sameness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released 돼요. 그래서 elsewhere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이런 공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이 아이가 책을 읽고 나서 확인해야 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서머라이즈를 시켜야 되느냐? 인퍼런싱이에요. sameness라는 그 공간, 그리고 또 elsewhere라는 공간, release 된다라는 것, 또 giver라는 job, receiver라는 job,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이제 선생님이 잘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사실 이제 작가가 이런 거죠. 작가가 이 책을 왜 썼을까? 엔터테인으로 썼을까? 당연하죠. 픽션이라는 책 자체는 엔터테인을 아이들한테 책을 통해서 어떤 그 즐거움을 알게 해주기 싶으니까 이제 이런 재밌는 스토리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썼을까? 그거는 이제 인포메이셔널 텍스트, 논픽션 북들이 그렇겠죠? 이거는 인포메이셔널 텍스트는 아니니까 인폼은 아닐 거고. 그러면 explain을 위해서 썼을까?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걸까? 또 그거는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entertain과 함께 또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 작가의 목적 중에 하나, 우리가 가장 아이들하고 많이 강조하는 게 persuade죠. 무언가를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 책은 작가가 entertain과 동시에 무언가를 persuade, 설득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작가의 메시지가 강한가요? 그러면
무엇을 설득하기 위해서 썼을까? 그리고 그 무엇을 설득하기 위해서 sameness라는 imaginary 세팅이 나왔어요. elsewhere라는 그 imaginary 세팅이 나왔어요. 아마도 그 어떤 그 sameness라는 그 공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될 공간이 아닐까를 아이들에게 한번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쓴 게 아닐까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아이들하고 읽었다면 Imagine you live in a community of sameness. How would it different from the real life?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중학교 그 반항심이 심한,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2병이라고 말하는 이런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it's okay. 왜? 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그 아이도 그 중2병이 지나서 이제 전두엽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어떤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반드시 그 작가의 그 이미지너리 세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뭐 기승전결로 이렇게 막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정도에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어떤 그 기승전결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brief summary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플랫. 조나스가 그 기버로부터 리시버로 선택이 되고,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인류에게 위험한 과정인지를 이제 각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공간을 탈출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가장 메인 플랫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이들이 서머라이즈를 할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뭐 아주 디테일하게 리시버는 어떤 퀄리티를 가져야 되는 것이며, 왜 탈출하려고 조나스는 결심을 한 것이며, 이런 것들이요. 릴리스라는 이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자전거라는 이 스토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작가의 의도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애널라이징 리포트를 쓰게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리포트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쓴 그 모델 앤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이 책을 직접 읽히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시고 이런 질문에 한번 답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답할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책을 한번 읽혀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Children of를 읽는다라는 것은 작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나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갖게 해주시는 거.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그 점차적으로 수준 높은 책을 읽히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랭귀지 어퀴지션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워크북을 사용하시는 거 좋고요. 특히 이제 책이 너무 길어요. 책이 너무 길고 그 분량이 많으면 선생님 스스로가 어떤 랭귀지 포인트를 잡아서 수업하시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저도 같은 선생님으로서 항상 그 누군가가 어떤 그 well-made worksheet를 준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들어갈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런 워크시트, 워크북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 시간에 그 원설 그 스터디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 셀렉트된 책들이 있죠. 100 드러스도 있고요. 레모네이드 월드 있고요. 이 책도 굉장히 재밌어요. From the Mixed File of Mrs. 마질인가요? 프랭크 와일러. 이 책 굉장히 재밌어요. 어디에요? 메트로폴리탄 그 뮤지엄으로 그 가출을 하는, 거기 가서 살겠다는 아주 깜찍한 아이가 나오죠.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돈 많이 모아둔 동생을 데리고 가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굉장히 재밌으니까 이것도 한번 선생님들이 같이 읽어보시고, 선생님들 읽어보시고,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워크시트에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그 피드백을,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 리뷰, 오피니언을 한번 적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읽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내가 그 리딩 티처로서 이 책을 아이들하고 핸들링 한다는 게 너무 버거워 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좀 넘어서셔서요. 이렇게도 아이들하고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효과적인 방법을 조금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원서 스터디요, 3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Children of를 가지고요, 한번
복잡한 플롯, 그 다음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메시지를 파악해보는 거, 그리고 나만의 크리티컬 띵킹을 가져보는 거, 이 과정으로 한번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뭐 클밥이 많은 칠드런 너블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핸들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팁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예, 선생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